그러면 지금부터 2023 과학기자대회 챗 GPT 등장, AI 미래와 과학 윤리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 발표 후 토론 이어가겠고요. 먼저 민옥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 창의연구소장님께서 챗 GPT의 등장, AI 기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옥기 소장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마트 데이터 연구그룹 그룹장, 인공지능연구소, 지능정보연구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교육부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 소장님의 발표 여러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 창의연구소 민옥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챗GPT의 등장, AI 기술의 미래로 잡았는데, 챗GPT는 아마도 너무나 많이 이제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서 다들 어느 정도는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관점은 챗GPT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한 분류인데, 얘가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초지능 창의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에트리에는 한 5개의 연구소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초지능 창의연구소인데, 초지능 창의연구소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창의 원천 소재 부품 연구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까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먼저 그냥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공지능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태생부터 사람을 모티브로 합니다. 그리고 또 모티브로 하고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챗GPT가 왜 대단한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 호모 사피엔스에서 보면 그 사피엔스가 다른 인종의 유인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언어였고, 그 언어 플러스 그 픽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 다른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피엔스가 가지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픽션이라 하면 자기의 부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뭐 픽션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언어에 대한 거는 챗GPT로 인해서 이제 생성형 AI 모델로 인해서 왠지 정복이 된 것 같이 보인다라는 이제 관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인공지능의 가장 오래된 분류 중에 하나가 네로 인텔리전스, 제너럴 인텔리전스, 슈퍼 인텔리전스 이렇게 3개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분점도 가만히 보면 결국 기준점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으면서 하나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좁은 영역만 잘하는 애, 또 하나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얘기고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시작했던 또 옛날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했던 거는 IBM의 그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제 56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AI가 나오기도 전에 1950년까지 아이삭 아이시모프가 아이로봇이라는 책을 이제 단편집을 여러 가지를 묶었죠. 여기 안에 보면은 재밌는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테마들, 교감형 인공지능,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이러한 그 인공지능 이슈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참 재미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 3원칙이 그 아이로봇에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로봇의 3원칙이 만약에 인공지능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아마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튜링 테스트를 처음 이렇게 탄생시켰던 앨런 튜링이 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얘는 그 튜링 테스트가를 언어에 대한 걸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제2의 커튼 뒤에 있는 컴퓨터와 내가 대화를 해서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저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튜링 테스트를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공지능 역사가 70년이 됐는데 그 70년 동안 그 튜링 테스트를 사실은 깨지 못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도 그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러니까 챗GPT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먼의 이제는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과대 해석해야 되는 걸 금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이먼이 1965년에 얘기했던 그 얘기는 20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의 일을 AI가 대신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림없는 얘기였고, 지금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대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에서 나오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을 해서 너무 섣불리 앞서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붐업 시점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16년에 그 알파고를 보지만, 이제 저희 이제 기술하는 사람들은 2011년, 12년에 구글 브레인에 이제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부터 이제는 지금 현재의 붐업의 시작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11년에 그 붐업이 나오기 전에는 2006년에 제프리 힌튼의 그 DBN 네트워크 딥러닝의 시초가 있었고, 지금 생성형 AI 모델에는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알고리즘이 발표가 되고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기간까지 한 약 5년의 세월이 걸린다라고 보면 좀 이제 통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놈은 이제는 조금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 GPT 계열은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만 가지고 만드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디코더는 이해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디코더는 생성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 논문을 처음 썼던 구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사람과 비견을 해서 이해를 해서 생성을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오픈 AI에서는 그 이해 쪽은 걷어두고 생성형만을 가지고 디코더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오히려 현장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전학습 모델이라는 것이 그 이전의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그 차이점은 중간에 이제 사전학습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 모델에 푸샷이나 제로샷 러닝을 하면 그 바로 또 다른 이제 자기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그 챗GPT라고 하는 것 자체가 GPT-3라는 모델에서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러닝을 한 결과물이 챗GP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GPT-4에 또 프롬프트 러닝을 한 게 챗GPT 플러스인데, 이제 아마도 지금 그 챗GPT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챗GPT 플러스를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월 한 2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는 그 예측하기로는 한 챗GPT 유저의 한 5% 정도가 그 전환을 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월 한 1,500억의 수입이 그냥 그 챗GPT 플러스로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학습 모델에서 또 이제 원하는 용도의 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직업군은 기존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유용했을 때는 사이언티스트가 생겼듯이, 지금은 이제는 생성형 AI 모델에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T와 챗GPT를 활용한 내용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이 챗GPT는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챗GPT로는 통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는 그 원고를 하나 쓴 적이 있었고, 이 내용을 조금
좀 풀어서 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GPT는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항상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정 영역을 뭔가 이제는 활용을 할 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 대신 그 사람과 비견해서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할루시네이션의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대전 근교에 세종으로 가면 KDI가 있어요. 그 KDI를 지날 때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저기 KDI에서 원장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있지 않아? 라고 물어봐서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는 챗GPT한테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나코 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KDI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봤더니 이나코 박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금 최근 스타트업으로 잘하고 있는 이제 아수겁,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플러그인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애수겁 같은 경우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KDI 원장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은 하니까는 이제 홍남기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홍남기 국회의원은 KDI에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를 제가 조금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끝에 보면은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그 홍장표 KDI 원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축사를 홍남기 부총리 겸 그 장관이 이렇게 축사를 한 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확률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에 대한 확률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챗 GPT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할루시네이션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이제 항상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 어떤 이제는 영역에 따라서는 기존의 딥러닝이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트랜스포머를 맹신하고 쓰지 말고 영역에 따라서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챗GPT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GPT라는 것은 꼭 그렇게 이제 큰 모델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적용 도메인에 심화된 그런 특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글이 이제 바드를 공개를 하고 이제는 그 챗GPT와 이렇게 겨루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는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마 공개 모델도 있잖아요. 이 공개 모델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이제 기관 내에서는 공개 모델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아마 이제 기관용으로 이제 기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현재 그 생성형 AI는 여전히 언어면 언어, 이제 이미지면 이미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제 조금씩 이제 GPT-4부터는 이제 모달리티가 같이 섞이는 이제 그러니까 멀티모달리티가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는 수준에 이제 지나지 않아서 아마 이제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성 이러한 데이터들이 같이 합쳐서서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달리티 확장으로 기술이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의 미래는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너무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있고 계속 이런 추세로 가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맨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그래프처럼 그렇지만 얘는 여전히 단일 모달리티의 언어에 이제 국한되어 있고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너럴 인텔리전스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복합적인 오토노머스 AI를 지향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지금처럼 한 번 학습해서 거기에 이제 국한되고 지금 챗GPT 같은 경우 2021년 지식에 국한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 계속 적응될 수 있고 지식이 바뀌면 그 바뀐 것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과 그다음에 사람처럼 다양한 지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다중지능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AGI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얘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인공지능의 지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로봇에 탑재돼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휴면처럼 어떤 물리적인 바디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처럼 이제 다양성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이거나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마도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는 AGI를 향해서 발전을 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옥희 소장님의 소중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챗 GPT와 과학, 윤리라는 주제로 천연득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천연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서 과학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AI연구원 인공지능 ELSI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의 발표 여러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천연득입니다. 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15분 동안 시간을 받았는데 그 주제가 하나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그중에 챗GPT이고요. 그다음에 과학, 윤리 이렇게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선별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분야의 연구들은 지금 축적 중이고 아직 그 초반부인 경우가 많아서 그 합의된 견해라기보다는 이제 연구자로서 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언어 모델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수많은 언어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인코더 기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디코더 기반인 디코더 기반의 모델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또 출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 모형 이야기입니다. 또 왼쪽에는 그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그 생성형,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 엔진 같은 겁니다.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제가 영상을 재생 못하지만 굉장히 실감나는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생성을 하고 이미지 생성도 하고 비디오도 생성하고 인간이 뭔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기계가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고요. 다들 보셨겠지만 그 올해 초에 Future of Life Institute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4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 모형을 트레이닝하는 걸 좀 멈추자. 적어도 6개월 동안 그런 제안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3만 명 정도인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서명한 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느냐? 인공지능의 성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혹시 도달한 거 아닐까라고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또 하나는 그래서 멈춰서 뭐 할 거냐? 인데 당연히 그 이제 국제적인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인공지능을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해석 가능하고 투명하고 강건하고 인간 가치가 정렬되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가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입니다. 왼쪽 위에는 제프 힌튼 아까 소개하신 대로 인공지능 그 백프로퍼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구글을 퇴사하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보시면 그 에밀리 벤더라고는 전산 언어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서명을 안 했는데 사실은 계속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진단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견된 지능이 있는 AI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고 이게 무섭다는 아니고 이미 그렇게 뭐 초지능, 뭐 일반 지능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언어 모형 자체는 통계적인 앵무새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오픈 AI CEO인 샘 엘트먼 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가 문제는 한 가지 이제 편향 문제입니다. 바이어스 문제. 이제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그 he와 she만 다릅니다. 네, 문장을 he와 she로 바꿨는데 he라고 할 때는 프로페서 교수라고 답을 하고 she라고 할 때는 학생이라고 답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편견이나 편향이 이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그 유령 노동자이죠. 챗GPT가 사실은 뭐 거짓말도 가끔 하긴 하지만 뭐 차별이나 혐오 표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 좋은 비윤리적인 대화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케냐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어렵게 그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하고 있다는 타임즈의 보도였고요. 또 하나는 이 에너지와 환경 문제입니다. 뭐 에너지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는 건 다 알려져 있고요. 또 동시에 물을 엄청나게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엄청난 큰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 모형을 학습시키는데 드는 물의 양이 이제 엄청나다. 그런 거를 지적하는 기사였고요. 그래서 유엔의 그 사무총장이죠. IA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언급이 얼마 전에 있었고 최근에는 EU에서 사실 이 드래프트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드래프트인데 소위 이제 EU AI Act, EU 이제 인공지능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초안이 지금 의회에서 유럽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 아마 이제 각국 정부랑 조율하면서 점점 어떻게 이거를 임플리멘트 할지를 이제 논의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U 접근은 리스크의 얼마나 중한지를 따라서 규제하는 것인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AI 사용이 있을 수가 있고 위험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그리고 위험이 별로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위험의 수준마다 따로 접근을 하는 것이 EU식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 모형 그리고 뭐 생성 인공지능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건지가 사실 이거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과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한마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도구이고요. 굉장히 상당히 똑똑하고 지적인 도구로 보는 것이 좋겠다. 뭐 초지능, 일반지능은 아주 먼 얘기다. 그 얘기인데 조금만 더 이제 개념을 나눠보면 한 가지는 이제 지능을 가지느냐, 혹은 뭐 이해를 하는가, 아니면 그 에이전트 행위자로서 뭐 행위성을 가지는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영향력 있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루치아노 플로리디 이탈리아 출신의 그 영국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이고 이제 구글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EU에서도 활동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지능 없는 행위자라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지만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서는 AGI 걱정하고 그다음에 특이점이 올 걸 걱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분들은 벌써 일반 인공지능의 그 초반부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거는 그냥 통계적인 엔진이고 앵무새고 뭐 열심히 말은 잘하는데 두뇌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정체가 뭐냐를 갖고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은 뭐가 중요한 사회적인 윤리적 문제인가라고 하는 그 이견의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오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위 이제 실존적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쪽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편견 문제, 환경 문제, 차별 문제 이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도대체 인공지능 모델이 뭔가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뭐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해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전산언어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NLP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면 절반 정도는 이해한다고요. 절반 정도 이해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문가 공동체도 상당히 의견이 갈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해는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 챗GPT가 뭔가 그 언어 표현을 이제 생성을 시키니까 첫 번째 이해하느냐라고 물을 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언어 규칙을 이해하느냐, 언어의 규칙 혹은 불규칙적인 어떤 변화의 경향성, 그걸 이해하느냐, 그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간이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챗GPT가 사과는 맛있다라고 하면 걔가 사과는 맛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인식론적인 이해. 우리는 언어 표현을 통해 세계를 이해를 합니다. 왜 사과가 나무에 떨어졌지라고 하면 중력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겨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사과가 떨어졌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나무에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세계가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PT가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가부 문제는 아니고 정도의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 이제 플루이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걸스러운 데이터 기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게 학습하고 그거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딸딸딸 외워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면은 그거는 이제 이해 못하고 암기만 하는 사람이죠. 챗GPT는 이해보다는 암기 쪽에 가까운 그런 모델 같다는 겁니다. 바드한테 이제 물어보는 독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희한한 답을, 일단 비일관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보이나요? 예. 아무튼 왔다 갔다 합니다. 답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렇게 물을 때 다른 답이 나오고, 심지어 답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제가 억지로 답을 시키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억지로 좀 대답을 시켜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캘리포니아 날씨 얘기를 하고, 캘리포니아 날씨 안 물어봤다고 했더니 다시 이제 바다 염도 얘기하고, 그래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비일관성을 왜 보여드리냐면 어떤 에이전트다, 행위자다라고 할 때 그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 같은 이제 행위자들은 뭐 때로는 비일관적이고 때로는 이상한 일을 하는데 대체로는 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고 그 잘못되면 또 교정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로 일관적인데, 이런 이제 언어 모형은 그런 식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지면에서 이거를 이제 그 철학자의 표현에 따라서 bullshit generator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 이제 거짓말과 구분되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오히려 민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가 뭔지 알고 그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불시터라고 하는 것은 이 개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인지 거짓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풍선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관심을 끄는 관심이 있지 참인지 거짓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 불시터입니다. 챗GPT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은 참인 거, 무엇을 참으로 믿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데,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학습한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그러나 매우 유용합니다. 그걸 뭐 제가 이제 욕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매우 유용하지만 지식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계라고 하는 것이고 도구라고 하는 거죠. 행위자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상당히 똑똑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능적 기계인데, 물론 이해는 잘 못하지만 지능적이고 똑똑한 기계를 잘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쟁점이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 쟁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불투명성입니다. 물론 이제 악용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기술이 좋은 데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면 당연히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차별 편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페어니스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또 하나 강조돼야 될 것이 불투명성입니다. 최근에 과학에서도 AI 꼭 챗GPT뿐 아니라 언어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모형들을 사용해가지고 업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알파폴드라고 하는 모형을 들어보셨을 텐데 단백질 접힘 구조를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측한 모델이고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급속히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스비라고 보통 얘기하던데 이 프로틴 스트럭처 이제 프리딕션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것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조금 된 모델인데 스핀이라는 모델인데 펄사를 이제 발견하는 천문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학에서도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화학적인 구조의 안정성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생물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연구의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사실 예측 모델,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예측 모델입니다. 예측 모델이어서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에 있는 패턴들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고 학습이 잘 되면 그 학습한 패턴을 소위 이제 외삽이라고 하죠. 외삽을 하면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프로틴 구조 같은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예측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그 심층 학습의 이제 그 불투명성 혹은 이제 검은 상자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투명합니다. 뭐 학자마다 좀 다르게 쓰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논문에서 좀 다르게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알려진 연구자가 이제 버렐인데 버렐은 왜 불투명하지? 뭐 그런 무엇이 불투명하게 만드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자, 예컨대 회사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의도적인 불투명성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기계를 잘 몰라서 혹은 뭐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인 정보를 잘 몰라서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지니어도 모르는 거예요. 엔지니어도 왜 그 기계가 그런 식의 예측을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불투명성이 이제 심층 학습 모델에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계 학습 모델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문제냐? 일반적인 윤리학적인 문제로서는 모르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몰라도 그냥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모르면 또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예컨대 이제 의사가 AI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굉장히 잘 훈련된 AI 모델이 뭐라고 추천해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은 그거를 받아서 내가 판단할지 아닐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신뢰하는데 그 진짜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을만 한 것인지 우리가 배신당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제한될 수 있고 예컨대 뭐 그 채용 시스템이라든지 은행에서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됐을 때 과연 내가 불이익받는 거 아닌가? 나의 성별 때문에 지역 때문에 나이 때문에 불이익받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에서 그 결과를 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투명성이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으로는 사실 과학이 설명과 이해를 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과학 외화나 뭐 진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엄청나게 좋은 예측 모형들이 설명은 안 해주고 예측만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감히 좀 예측을 해보자면 당분간은 이 두 가지 모델이 약간 그 좀 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될 텐데 그러나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시 합칠지에 대한 고민이 언젠가는 다시 등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공지능 일반에 대해서 소위 XAI라고 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실 과학 연구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연득 교수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토론 어떤 또 열띤 토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패널분들 자리에 착석하시고 잠시 소개하고 바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토론에는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데일리 뉴스 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네, 김승준 뉴스원 기자님,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님, 차미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해 주셨던 민옥기 소장님과 천연득 교수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장이신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데일리 뉴스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동아사이언스 김민수입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마지막 세션이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기후위기가 아까 했던 의사과학자 얘기가 재미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라면 뭐 챗GPT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다가오는 그런 얘기들로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 굉장히 좀 저도 의미 있게 들었고요. 나머지 토론자 세 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차미영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계시고요. IBS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CEI로 있으면서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은 언론과 관련돼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계시는 인공지능과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앉아 계신 김승준 뉴스원 기자는 이제 뭐 그 과학 취재 현장에서 굉장히 그 챗GPT 시대에 발로 뛰고 있는 그런 기자여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이제 세 분의 토론 내용을 먼저 듣고 나머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미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과학적인 현안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우리 과학기자협회 분들께 감사드리고 두 분의 강연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챗 GPT의 등장이 굉장히 모두가 말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과학 발전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만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놀랐다면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회에서 진짜 사용될 때 10년 뒤에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의료는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의 미래 혹은 30년 뒤는 어떻고 과연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규제라기보다는 이거의 긍정적인 면을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일단 오늘 제일 먼저 발표해 주셨던 우리 민옥기 소장님 발표에서 사람 대비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는 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거는 인공지능이고 AI고 어쨌든 이것이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람과 사실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엘리자 효과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와 말을 하는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한다면 무언가와 말을 한다면 그걸 당연히 의인화하고 그걸 사람이라고 느끼고 예전에 1966년대였나요? 그때쯤 나왔던 그 굉장히 단순한 챗봇 어떻게 이해를 한 것도 아니고 룰 베이스로 이런 대화가 나오면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해봐 이런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랑 심리 상담을 하고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다 하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엘리자 효과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는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어떤 그 머신과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의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의인화가 됐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특히 뭐 KT라든지 뭐 여러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업들에서 시니어 케어의 챗봇을 보이스로 만들어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평을 보면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목소리로 대화한 거는 바로 이 콜이었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정말 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구글 엔지니어는 그 센티언트한 AI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굉장히 그 고급 그 월급을 버리면서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인티머시가 우리에게 머신과의 인티머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연득 교수님 발표에서도 또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명 가능하지 않고 블랙
블랙박스 같은 인공지능이 있을 때 이거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 같은 거를 이제 맡겨야 되는데, 전에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처럼 느껴졌다면, 근데 놀랍게 챗 GPT에게 어떤 문장을 주고 sarcasm 같이 어려운 게 들어간 문장을 주고도 이게 왜 긍정인지 부정인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까지 사실 이유까지 잘 말을 해줘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 해가지고 뭐 뉴립스 페이퍼도 쓰고서 했었는데, 저희가 만든 모델보다 챗 GPT가 갑자기 더 잘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설명 가능성도 이제는 그 파라미터가 큰 모델들이 나오면서 설명도 점점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제 다음 세대 고민은 무엇인가, 또 그런 또 질문을 제가 또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차 교수님께서는 두 분 발표를 듣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 사람들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걔랑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데 이제 단순한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유현재 교수님,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라고 합니다. 제가 챗GPT 뭐 전문 뭐 이런 거 아닌데 이제 토론 요청을 받아가지고 왜 저한테 요청이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제가 이렇게 좀 라인업을 보니까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챗GPT와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은 기존에 그동안 좀 이렇게 뭔가 테크놀로지 이래가지고 패러다임이 저한테 제 인생에 몇 번이 왔는데, 그것들은 전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조 경제, 그거 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메타버스도 사실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챗GPT는 분명한 것은 제 삶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발표에서 천연덕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또 어마어마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챗GPT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온 다음에 제 삶이 바뀌어졌다는 게, 제 연구실에 가보면 모니터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듀얼 모니터를 바로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뭐 논문 표절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른쪽에다가 챗 GPT를 열어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물어봅니다. 아까 천연덕 교수님 이렇게 막 하신 거, 그다음에 미덕기 선생님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재밌는 경험이냐면, 이제 이거 자료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아까 천연덕 교수님도 이거 쓰신 거 보니까 일단 대화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랑 약간의 밀당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분야 중에 그러니까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술지가 저널 오브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거든요. 그게 컴퓨터랑 사람 간의 관계가 쌓이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챗GPT랑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라인가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내비 생기셨을 때 여러분들 내비랑 대화하고 막 그런 적 있었죠. 내비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쪽으로 막 안내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 보니까 이제 진이랑도 대화하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진이야 리모컨 어디 있어? 그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느낀 건데,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리모컨이 없어지니까 진이야 리모컨 찾아줘. 그럼 원래 삐삐삐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진이야 좀 찾아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이게 삶에 들어와서 이 미디어를 사람화해서 반인격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론적인 뭔가 좀 뭐랄까 어려운 말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한다면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미덕기 선생님이 하신 프롬프트 테크놀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기술이 온 다음에 우리가 저는 어제 제가 KBS 프로그램을 보니까 챗GPT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정말 찰떡 같은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래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먹지만 굉장히 손이 빠른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온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계속해서 뭔가 아까 불확실성 막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딱 맞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요구하고 막 이런 것들 분명히 빠르게 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때 막 내가 아까 이제 독도 케이스도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내가 화를 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막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거라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전 프롬프트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랄까 챗GPT나 생성형 AI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나 인류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류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프롬프트 기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어찌 보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런 수업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터러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도 우리나라 97% 뭐 보급률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런 기술들이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뭔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작권 이슈나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것들을 지금 뭉뚱그려서 전부 다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젠가 보니까 샘 알트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규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앞서간 자의 뭔가 약간 뭐랄까 잔인함 뭐 이런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필요도 있어서 리터러시와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챗GPT 생성형 AI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는 절대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불확실성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리즘 물론 뭐 바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공개를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지만, 근데 그 확실한 것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게 사람의 소위 말해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를 따라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정원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원 교수님이 내놓은 책이 창조적 시선인가 했는데, 그거 보면 그분이 책을 어떻게 쓰셨냐면 의식의 흐름 따라 썼어요, 진짜로. 뭐 1장, 2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그래서 그분한테 왜 그렇게 썼어요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야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생성형 AI는 우리가 짜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알고리즘이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거를 내주지 않는 선에서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유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비전공자세요. 사실 다른 분들은 이제 데이터 쪽 그리고 AI 쪽 다 하시지만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신 이유가 이제 이런 일반인의 시각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유 교수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술 혁신이라고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것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피부로 챗GPT가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몸소 체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속에서 이제 리터러시와 창의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학 기자 대회잖아요. 이게 기자들도 많고 다른 이제 관련 관계자분들도 많으신데 기자들도 좀 헷갈려요. 사실 여러 학술지에 보면 최근 추세가 챗GPT 활용해서 뭘 연구한다, 인공지능 활용해서 뭘 연구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서는 기사를 쓰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기자들은 뭐 꼰대적인 발상이지만 뭐 좀 취재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누굴 찾아야 되지? 이런데 요즘 이제 뭐 소위 말해서 MZ 기자들은 뭐 챗GPT 물어봐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까 뭐 두 분 발표에서도 뭐 불확실성, 불투명성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김승주 기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뉴스원 김승준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기자들도 지금 인공지능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제 클로바노트라는 훌륭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글을 녹취를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만약에 유료화 된다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파란이 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이제 긴 시간에 녹음을 처리해야 될 때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인 뭐 챗GPT로 조금 좁혀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고
제가 아는 걸 물어봐서 이제 얘가 제대로 대답하는지 검증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제 제일 뭐 유용하게 썼던 거는 제가 이제 좀 보기 어려운 논문이나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IAEA에서 낸 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낸 게 이런 거를 이제 챗GPT 유관 서비스에 입력시켜 놓고 대화형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챗GPT가 이제 잘못된 답을 내놓거나 아니면 환각 현상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당 부분을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면은 이제 뭘 물어보거나 하는 용도로 기사용으로는 사실은 그런 환각 문제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뭐 주말에 이제 읽을 거리로 쓰는 기사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쓸 때 이제 또 쓰고 싶은 대로 이제 약간 과학 기자들이 또 신나서 쓰다 보면 분량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걸 줄이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이제 기사를 입력하고 여기서 중복된 표현을 제거해 달라. 그리고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 달라. 분량을 줄여 달라. 이런 프롬프트들을 적절히 넣어 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제목 추천이나 이런 것도 종종 쓰긴 하는데 근데 그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입력된 데이터가 미국 기반이다 보니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제일 많다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신문 그 외신 기사 제목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많긴 하는데 뭐 참고할 만한 표현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파악된 것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거를 보조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조금 더 이러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실험해보는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요. 과학계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학술지 중심으로 저자 인정 논란이 있었지만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연구에 써먹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위스콘신 대학 재료공학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데이터 추출을 해서 이제 재료 관련 데이터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논문에서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데이터를 추출해 달라라는 프로그램을 짤 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아까 그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같은데 올린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말에 이제 네이처 보니까 챗GPT로 아예 논문까지도 시험 삼아서 한번 작성해 보자 한 시도가 소개됐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공중보건 데이터 세트를 이제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할지 파이썬 코드나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다음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함의점을 알려달라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해본 이제 학자의 평은 일단 분석 결과는 전혀 새롭지도 않았고 일부는 이거를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논문 특유의 그 어투가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좀 걱정을 했던 건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통계학적 지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제 가설을 보고 가설을 위해서 이제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거꾸로 가설을 설정해서 논문을 내는 그래서 이제 질 낮은 양산형 논문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하기는 했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일부에서는 이제 뭐 초록이나 이런 거 쓸 때 특히 국문 초록은 어떻게든 쓰는데 영문 초록 쓰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해봐라. 뭐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여기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챗GPT가 범용으로 개발되지는 않아서 아직 과학계만의 특수한 이것의 사용법이 있다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운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청 교수님 발표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환각이나 불확실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챗GPT에서 이제 파인 튜닝으로 추가 학습을 시켜서 이제 좁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들도 있으니까 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구도 이제 단순 반복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동화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챗GPT 같이 이제 장문 차원에서도의 이제 생산성 향상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논문이 많이 나오다 보면 지금의 논문 작성해서 피어 리뷰하고 그거를 다시 논문을 게재해서 이제 뭐 인용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 일련의 과학의 이제 현대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그 사회적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단은 예, 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생산성 증대로 뭐 논문이 늘어나면 뭐 피어 리뷰가 제대로 지금도 힘든데 이럴지도 좀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뭐 이런 걱정이 좀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네. 예, 과학 기자의 진심인 김승준 기자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젊은 기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 기자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사회부 기자나 아닌 다른 영역에 계신 기자들은 이제 뭐 챗GPT가 어떻게 바뀐다, 뭐 챗GPT가 뭐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많은 이제 논문들도 보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30분 동안 짧게 좀 재밌는 그 질의응답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인공지능을 과학 기자로 접했을 때가 아마 7년 전에 2016년 알파고 쇼크였습니다. 그때도 그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대결 구도였죠. 이세돌 그 구단 바둑 기사 분과 그리고 알파고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바둑을 겨루는 그 대결인데 사실 과학 기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전에 많은 학자분들이 인공지능 방법론을 얘기를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누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왜 과학 기자들은 저런 기사를 안 쓰니라고 투입이 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알파고 쇼크다 뭐 하고 갑자기 투입돼서 뭐 모르는 걸 책을 보고 외우고 배우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던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을 이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어요. 근데 7년이 흘렀고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는 굉장히 많은 걸 바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들여다보니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왔고 초거대 AI, 뭐 이렇게 생성형 AI, 뭐 심지어 멀티모달 AI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일보한 개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협회에서 과학기자협회에서 이제 질문을 사전에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16년에 알파고 쇼크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것과 지금 챗GPT를 대하면서 했던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짧게 물어보고 답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챗GPT라는 그 굉장히 진일보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미래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직업군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뭐 이게 뭐 회계사 이런 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대다수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찬 교수님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노동시장하고 직업군 변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고 하긴 한데 제가 이제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그 초기에는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 그 10년 안에 20년 안에 50%가 뭐 교체가 될 거다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뭐 그 정도까지 급속하게 될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다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특정 직업군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데 근데 그 어떤 직무 역량 혹은 어떤 능력이 소위 그 계산화 혹은 자동화되기 어려운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보통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역량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 대체적인 합의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브린졸프슨, 메가피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고 또 옥스퍼드에서 그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보고서 썼던 사람들도 이제 인용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창의적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셜 인텔리전스,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세 번째로는 사태를 파악하고 신체를 정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는 뭐 극단적인 경우 이런 건데 극단적인 경우는 뭐 초밥 장인이라든지 발레 댄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교한 신체 움직임 같은 거는 지금 로봇 공학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컨대 텔레마케터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정교한 신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회적 지능을 이제 발휘한 능력들. 또 하나는 창의적인 거. 창의적인 것은 이제
오리지널한 어떤 연구를 하는 과학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 활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하는 사람,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좀 분석해 보면 어떤 직업군들이 비교적 좀 덜 위협받는지, 어떤 직업군은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도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세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옥기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주변에 이제 그 만화를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트를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절반 이하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는 그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챗GPT가 주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달리 같은 거는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성에 대한 거는 이제는 지금 현재로도 많이 이제 AI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업군에 대한 건 이제 저도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참고 데이터를 보면 그 2006년인가 이제 BBC에서 이제 뭐 사라질 직업군 뭐 이렇게 쭉 나왔던 건 저도 사실은 그때는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보면 뭐 그 캐시어, 뭐 이제 마트의 캐시어 내지는 이제 텔레마케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3월에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는 또 그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군의 이제 1위가 뭐였죠? 회계사인가 그렇고 2위가 이제는 그 변호사 뭐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또 뭐가 있었죠? 뭐 수학자도 있었고 이제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제 그 좀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사라질 직업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제는 최소한 그게 이제는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특징은 알겠더라고요. 이건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뭐 그건 이제 미래에 가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보탠다면 그 전문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전문가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기자분들도 뭔가를 쓸 때 어떤 이제 보조하는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기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하듯이 가령 뭐 변호사들이 어떤 변론을 쓸 때 이제는 법무사나 이제는 그 뭐 행정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의 그 자료 조사를 받아서 변론을 쓰지만 어쩌면 그걸 그 보조를 그 챗GPT한테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오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최종 결정은 저는 이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을 하는 극강의 전문가들은 물론 이제 계속 살아남겠지만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발표자들 분들의 이제 답을 정리를 해보면 그 천 교수님은 그래도 창의성과 소셜 인텔리전트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민 소장님은 그래도 전문직을 보조하는 직군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전망을 주셔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유 교수님은 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연히 항상 이렇게 없어질 직업 탑10 하면은 나오는 게 인문계 교수, 기자. 여기 이렇게 둘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라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얘기 듣고 내가 정년이 몇 년 남았지 막 이런 거 이렇게 꼽아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제가 그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기능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챗GPT나 뉴 테크놀로지가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버리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리플레이스먼트 해버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일러스트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분야는 분명히 좀 타격이 좀 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카이스트에 계신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뇌과학 공부. 근데 그분이 그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없어지는 직업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뇌과학자가 뭐를 하든지 간에 탑 20%만 살아남는 세상이 된대요. 앞으로는. 차라리 그게 더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이게 저도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즘 뭐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이 있대요. 없어질 직업 20 그러고 아들 여기다 놓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결국은 뭔가 의식의 흐름이나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런 것들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오다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레드라고 아시잖아요.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내놔가지고 난리친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중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게 많은 걸 함의한다.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그동안 막 그 무슨 음성으로 된 SNS도 내놓고 막 난리도 쳤어요. 이름도 막 메타로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스레드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 다양한 물론 이제 그 트위터에서 막 그 좀 이런저런 일도 막 일론 머스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뭔가 가장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뭔가 소통하고 싶을 때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뭔가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하면 이것만 활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모두 바뀔 것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결국은 뭔가 그 기본적인 SNS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라 사람들이 만약에 깨어나면 죽었던 신라 사람들이 깨어나면 우리랑 대화해 보면 3시간이면 이미 그 중마고우 돼버린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 뭐 있고 엉덩이 뒤에 있고 코 앞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이상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맹신하거나 그 다음에 약간 무슨 그 뭐랄까 근거가 없는 뭔가 음모론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뭘 하든 간에 상위 20%로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로 들려서 조금 섬찟하긴 한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때 챗GPT 나오면서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챗GPT가 만든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는 누구 거냐? 이 데이터 학습한 데이터의 원 저자 거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사실은 챗GPT가 있기 전에도 저작권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나오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계시는 차 교수님께 이 부분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작권 이슈가 지금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아티스트들이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97%의 아티스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뭐 과반수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온라인에 올렸던 작품을 이제 아직 내리지 않았더라면 내릴 거다. 왜냐하면 내 작품들이 다운로드돼서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나의 스타일을 미믹하는 모방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가장 가시화된 이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데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던 그 에드문드 데 벨란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남자 그 남성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생성하는 데 쓰여진 코드는 그 당시에 17, 18살이었던 러비 베럿이라는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에 무료로 올렸던 코드를 받아서 그 코드를 가지고 돌려서 그 작품을 5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고 3D 프린터로 뽑아서 액자에 넣어서 이제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에 팔았는데 그 5억 중에 1달러도 프로그래머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그 데이터들을 학습했던 굉장히 많은 작품들의 원 주인들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 이후에 일단은 그 이슈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최근 사건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미드저니 같은 게 나오고 나서 크리스 카스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써서 18쪽짜리 만화책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가 알고 보니 그게 미드저니를 써서 한 거다 해서 저작권이 취소됐고 다시 이제 다시 올렸다가 그때는 그 크리스 카스타노바가 쓴 프롬프트는 인정을 해줬어요. 프롬프트의 그 글에는
예술성이 있고 몇 페이지로 어떻게 해라라는 프레임은 저작권을 인정해줬는데 그 그림 자체는 인정을 안 해줘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그림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현재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뭐 게티 이미지라든지 셔틀스톡 같이 많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곳들에서는 예술가들과 혹은 뭐 작가들과 함께 계약을 해서 자기네와 같이 협업을 하면 일정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 대신에 작가들이 생성된 작품을 제출하면 안 돼요. 작가는 오리지널 작품을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게티 이미지나 셔틀스톡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또 데이터를 팔아요. 대신에 그 판매한 수익금은 배분을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카피라이트 이슈에서는 굉장히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간만이 저작권을 받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논의가 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 컴퓨터 칩들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풍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엔 뭐 법률적 해석, 뭐 법적 자문가,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고민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데이터 저작권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윤리였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정보 같은 데이터들은 개인정보잖아요. 그걸 이제 챗GPT에 학습시켜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생명윤리와 관련된 챗GPT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그 초거대 AI 모델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윤리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청 교수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부분 차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과거의 법적인 제도적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당연히 이제 인간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 저작자들의 데이터 학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직도 이제 결판이 안 나 있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뭐 다 들으셨겠지만 근데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처음에 챗GPT 금지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저작권 이슈였고, 그러니까 웹 데이터이지만 그 정보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가공해서 다른 데 쓸 거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공해 다른 데 써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 내가 공개하긴 했지만 그 정보를 가공해서 다른 데 쓸 것까지는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인지가 사실 쟁점이고요. 사실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제 그 기업 혁신 차원에서는, 기술 혁신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좀 더 품질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하실 텐데, 예컨대 뭐 음악 같으면 이미 그걸 잘 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몇 마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짧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잘라버리면 저작권에 안 걸리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바람직한지는 또 딴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그 음악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원 저작자에게 아무런 크레딧이 안 가는 게 좋은지는 문제긴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과연 다른 뭐 텍스트나 이미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쟁점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서 수집해서 처리 가공한 다음에 이걸 학습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뭐 EU 같은데 이제 GDPR 규제를 당연히 이제 받게 될 거고, 아마 EU AI 액트에서 관련된 규정들이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게 특히 이슈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한데 확립된 건 아직 없고 지금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초점은 그 사용자 혹은 그 원 정보 제공자를 어떻게 대우할지입니다. 물론 이제 가명 처리하거나 익명 처리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가명 정보라고 해도 완전히 익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또 조합되면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강명 정보 형태로 쓰더라도 어떤 식으로 쓰고 어디까지 쓰는 것이 적절한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좀 활발한 논의가 있을 텐데 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 과기정통부를 저희가 과학 기자들이다 보니 출입을 하게 되면 그런 그 서비스와 그런 이제 정책 전략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냐면 그 공공 데이터를 많이 공개해서 확보를 해야 뭔가 새로운 서비스 디지털 시대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확보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윤리와 저작권 문제와 바로 결부되어 있고, 이게 양날의 칼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를 이게 이제 덜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작권과 윤리 문제로 좀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그 언론 환경 변화입니다. 아까 뭐 유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김승준 기자도 언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유 교수님과 김승준 기자에게 짧게 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생성 AI 모델이 향후 팩트 체크 뭐 이런 거가 관련된 언론이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대체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예, 유 교수님 예, 뭐 저보다는 또 김 기자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나뉠 거다.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돼서도 아까 그 좀 쉬는 시간에도 김 기자님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자나 아니면은 그 언론 이게 아마 양 구분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디지털 이슈팀 막 이래가지고 그 지금 단순하게 뭔가를 이렇게 뭐 그게 뭐 팩트고 아니고 간에 무조건 헤드라인으로 막 낚시하는 기사를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뭐 요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진짜 대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최근에 조금 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보니까 뭐 그 이제 유명 연예인 부부 잘 사나 했더니 클릭하면 잘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 무슨 뭐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그랬는데 뭐 여행 가서 뭐 한 하루 정도 뭐 이렇게 떨어져서 뭐 이렇게 여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많은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쩌보면은 그 뭐랄까 그 계속해서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훈련시키면 이 수준의 어떤 기사는 계속해서 사람의 그걸 거치지 않고 막 한 시간에 막 몇 개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거 모르고 막 이렇게 클릭하고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무슨 가짜 뉴스, 저는 가짜 뉴스라는 말도 참 동의하기 어렵지만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훨씬 더 양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지 않게 아까 김 기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챗GPT랑 이렇게 막 뭐랄까 파트너십이 되는,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한 기자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그 어떻게 이걸 뭐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퀄리티 있는 기사와 그 다음에 참 버려도 아깝지 않은 기사들, 이런 걸로 뭔가 구분이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조금 예측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기자는 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보를 안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보를 안 할 방법은 항상 찾고 있어가지고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없는데, 근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뭐 기회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좋은 점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체포 그 합성된 사진 같은 경우가처럼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오보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짜 정보들이 점점 생산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누구나 미드전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사진 같은 거 이제 구분하기 힘든 사진을 만들어내고, 음성도 이제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입력하면은 이제 가짜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거꾸로 이제 언론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 항상 언론 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점점 더 커지고 오히려 이제 사업적인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평판을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욕과 비판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적인 관리가 되는 팩트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있으면은 서치 GPT라는 거를 만들 텐데 이제 그 모델에서도 이제 그 모델에서는 이제 어떤 걸 물어봤을 때 기존 언론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대답을 해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신뢰 모델을 쓴다는 이야기가 뭐 개발자 대회 등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포털 쪽에서 만약에 뉴스 소비가 줄어든다면 결국 언론사들도 이런 인공지능의 정보를 공급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신뢰도 이슈가 더 중요해지고 이게 단순히 이제 언론이 이래야 된다는 언론윤리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이제 언론윤리가 시장과 연결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팩트 체크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기자다 보니 이제 한 말씀만 보태자면 그 팩트 체크와 가짜 뉴스를 걸러내서 오보를 하지 않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관점의 팩트 체크도 좀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같은 말을 두고 또는 같은 현상을 두고 굉장히 서로 달리 해석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맞는 해석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점의 팩트 체크도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재미없는 질문을 좀 민소장님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2016년 구글 그 알파고 쇼크 때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박근혜 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 앞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기술 혁신을 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소도 만들고 여기에 300억, 400억, 뭐 1000억 이렇게 투자해 라고 했거든요. 근데 7년이 지나고 보니 뭐 했는데 저희는 챗GPT 같은 걸 왜 못 만들죠? 그리고 왜 기술 혁신은 못했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야 되나요? 외국에 이미 있는데 아까 뭐 공개 모델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 R&D라는 게 국민 예산으로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곤란하시겠지만 연구기관에 계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혼나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챗GPT가 대단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뒤에 면면을 보면 이제는 그 챗GPT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 R&D 수준으로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를 좀 일단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연구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구글이나 야후에 이제 글로벌 검색 기술이 막 이렇게 창궐했을 때도 이제 국내에는 네이버나 다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의 검색 엔진을 지켰고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챗GPT와 같은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하나의 앱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 스타트업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그 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네이버나 LG CNS나 이런 데와 같이 이제 오픈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R&D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는 그러니까 챗GPT와 같이 일반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너럴 퍼포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타겟팅하는 부분은 그 챗GPT가 갖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잘못 생성되는 그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챗GPT나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정보가 그 거기에 데이터로 올라가는 순간에 또다시 이제 그 내부 기업 정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 안에서 쓸 수 있는 또 QA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업 내부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모델 사이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GPT-3 같은 게 175 빌리언이잖아요. 1750억 개 파라메타인데
그 기업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1빌리언이나 10빌리언 그 사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적정 규모의 사이즈의 그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에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1빌리언짜리는 이제 올 연말까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할루시네이션이 가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다라고서는 그 대답을 해줄 때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그 심볼릭 AI하고 그 제너레이티브 AI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분위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어쨌든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건 뭐 환영 뭐 이런 건 거죠? 착각 뭐 이런 거죠? 환각이라고 해서 환각?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를 환각이라고 합니다. 예. 뭐 아까 제가 발표와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제 봤던 게 이제 챗GPT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좀 어렵긴 하지만 뭐 편견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는 기술력을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새로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 장시간 6시가 다 됐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까지 열심히 졸지 않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 챗GPT 과학 윤리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너무나도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준비된 공식적인 순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로 시청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